자, 치열해지는 미국 대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7%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후보가 외교 안보 측면에서 극명히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9월 10일로 예정된 TV 토론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저희 이야기 나눌 이슈를 저희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예, 지지율 앞선 해리스라고 첫 번째 키워드 정했습니다. 지금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7%포인트 앞선다. 어떨까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7%포인트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 해리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7%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평균을 낸 여론조사 어떤 그 사이트들을 보면 그래도 좀 벌어졌어요. 한 3.6%, 1.5%에서 3.6% 정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1% 아니면은 그 미만으로 이제 그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민주당만 그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했을 때도 트럼프 후보가 분명히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 한 3에서 5% 정도의 지지율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를 치른 대선 후보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공화당, 야당 전당대회를 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여당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전당대회 효과가 상쇄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화당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7% 혹은 3% 정도 앞선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것들은 나와 있고 물론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조사도 보면은 지지층 내에서의 뭐 충성도라고 할까요? 지지도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선거가 11월 초에 개최가 되잖아요. 실시가 되니까 대체로 두세 달 정도가 전에 되면 지지층은 거의 결집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두 달을 남겨놓고는 이제 무당파라든지 중도층 쉽게 표심 못 정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캠페인 그 효과를 보면서 이제 그 표심을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 공화당 지지층들은 결집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한 결과를 갖다 반영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 민주당, 공화당 지지층 보도 한 95%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미국 대선의 그 민주당,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도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93%, 95% 정도의 어떤 그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파티슨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당 지지층들의 표심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무당파나 중도층, 중도 확장성의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리스 캠프에 따르면 대선 출마 후 지금까지 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00억 원 규모의 선거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사상 역대 최대 모금액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전당대회 기간 모금 참여자 중에서 30%가 신규 후원자고요. 또 이 중에서 3분의 2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후원, 모금액,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라는 것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가진 요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거 자금이 없으면 캠페인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유권자들,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기부하는 분들을 성향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승리 가능성이 있거나 충성도가 있을 때 그리고 희망이 있을 때 기대가 있을 때 자신의 어떤 그 돈을 갖다 기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에게 천문학적 돈이 단기간에 모금됐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의 열망 그리고 어떤 새로운 그 유권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기존의 대선 후보에게 어떤 그 후원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새로운 희망, 기대를 가지고서 자신의 지지 의사를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그 3분의 2, 그러니까 30% 신규 그 어떤 기부자들 중에 3분의 2가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해리스 후보가 가진 인구 통계학적인 배경, 비백인 여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여성 유권자들이 또 이번 대선에 갖고 있는 열망,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기존의 소극적이었던 지지층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자신의 지지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그런 열망을 가진 유권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결집시켜서 선거날 동원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선거 캠페인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제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어떤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을 울렸기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모였겠습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사효과가 큰 거죠.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개인적 인기가 많은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더블 레이터라고 해서 또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은 분들이 유권자가 많았고 예.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던 그런 리스크, 인지력 논란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 실망하고 뭔가 좀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반사의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리스 후보에 대한 말씀드린 기대나 열망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통해 가지고 갖게 된 어떠한 그 지지율과 공간, 어떤 그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교체 과정에서 매끄럽게 단독 후보로 추대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조그맣지만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매끄러운 전환도 어떤 그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후보가 대중 앞에서 딱 맞붙는 TV 토론 9월 10일 진행될 예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이면 진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그 뭔가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검증받는 공개적 검증받는 그 자리잖아요. 예.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번 TV 토론을 했어요. 그렇지만 해리스 후보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 뒤지고 후보가 있는, 약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여론의 관심을 자기한테 돌려야 되고 그 지지율 트럼프 열쇠를 전 대통령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론의 관심을 자기한테 돌리고 뭔가 지지율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두 주자는 사실 TV 토론이라든지 뭔가 자기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후보를 공격해서 현상을 변경시킬 유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그렇죠. 않는 이대로만 가면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메시지, 비전만 보여주면서 자신의 뛰어남을 갖다 그 과시만 하면 홍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쫓아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대가 돼가지 그 여론조사에서 열세 있는 분들은 현상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변경시켜서 지지율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것은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 후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TV 토론이 편파적일 것 같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TV 토론을 앞두고 자신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고요.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해리스에게 가 있는 여론의 관심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신에게 돌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캠페인 국면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 TV 토론 기회를 놓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열쇠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TV 토론은 해리스 후보가 미국 유권자 앞에서 트럼프를 상대해서 처음으로 검증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TV 토론의 중요성은 해리스가 얼마나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다음 달 TV 토론 많은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 5% 지지율 얻고 있었는데요. 대선을 포기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케네디 가문이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기 때문인지 가족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와 해리스 박빙인 선거 상황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가 트럼프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약간의 5% 도움. 내외가 그 케네디 후보한테 갔었으니까 그 경합주 같은 경우는 1%, 2% 차이로 이제 그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그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의 분포를 보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에 좀 더 치우쳤다는 그러한 그 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 5% 중에 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나왔고 2%가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1% 정도로 움직일 여력이 있는 것이고 또 예. 그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1에서 2% 정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합주라든지 어떤 그 박빙인 주에서 여론조사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만약에 그 케네디 후보의 그 지지율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보다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당파나 중도층 유권자들이 또 이제 다시 이제 표심을 결정하는데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효과를 본다면 그렇게 큰 그런 그 효과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케네디 가문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잖아요. 예. 민주당 가문인데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같은 말썽꾸러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성명도 발표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성명 발표가 또한 그 아주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그리고 케네디 또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뭐 여론조사들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딱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죠.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좀 보다 보면 지금 중동이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랑 지금 막 무력 충돌 주고받고 있고 뭐 협상을 하니 많이 얘기 되게 많단 말이죠. 이 중동 상황은 미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치겠을까?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해리스 후보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 그 휴전하라고 그 네타냐후 이렇게 그렇게 예.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어떤 그 신중하게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중동 지역에서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자지구의 어떤 그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4만 명 이상 희생됐다고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크고 그런 참혹한 그런 실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미국인이라든지 젊은 유권자들의 어떤 신금을 올린 측면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그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어떤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미국이나 젊은층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언커미티드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표현했었거든요. 그러한 그 표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미국 대선 전까지 어떠한 진전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해리스 후보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그 유권자들이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층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어떤 그 휴전을 빨리 끝내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의 어떤 존엄성이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그리고 이러한 팔레스타인 미국이나 시위를 하는 그러한 분들을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이제 그
누그러진다는 가정 하에 그 표심이 조금씩 해리스 후보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동 이야기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대북 정책 측면에서도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원칙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완전히 승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인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김정은 그 또 정권이 어떤 북한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승계해서 이제 그 예.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어떤 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략적인데 3.0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북미 간의 정상 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이 어떤 적성국 어떤 지도자들하고도 잘 지내는 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한 지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계속 캠페인 기간에 좀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김정은을 또 언급하면서 이제 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이 당선되는 게 조금 어느 쪽은 껄끄럽고 어느 쪽이 좀 낫다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북미 관계를 보시면 예. 아무런 접촉 없이 그냥 교차 상태가 지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이 아무래도 그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대치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단 조건은 이제 미국이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보다 김정은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아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이 3번이나 조우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상식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친서를 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대북 강경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외교안보 참모를 기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거의 계승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외교안보 참모진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들이 거의 4년 동안 현직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바이든 2기가 돼도 어떤 새로운 참모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행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기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물망에 오른 건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도움을 줬던 이런 핵심 참모들이 기용이 되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외교안보에서도 많은 조언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잔 라이스라든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뭔가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금 기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요. 이 전략가라든지 핵심 참모 라인들은 그렇게 크게 풀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위급으로 갈수록 거의 반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바마
그다음에 바이든, 그다음에 해리스 이렇게 이제 민주당 행정부를 관통하면서 어떤 핵심 요직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바마 때라든지 그 이전 민주당 어떤 정부에서 핵심적인 그 실무적인 일을 했던 분들의 어떤 리스트를 보면 예. 그분들이 다시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기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미국 입장에서의 외교는 그 상대가 사실 우리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누가 기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긴밀하게 바뀔 필요도 있겠습니까? 글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와는 다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양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안보라든지 경제, 기술, 또 에너지 거의 제반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이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의 전략적 이익인데 그걸 위해서는 혼자 하기보다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핵심 동맹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군사적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크게 한미 관계가 어떤 그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가능성 없을 겁니다. 이 예. 얘기는 이번 대선,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 관계의 협력 그리고 어떤 그 신뢰 관계는 증대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예. 트럼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동맹을 운영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관계의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차근차근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뭐 중동 얘기도 했고 외교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의 좀 의견이 좀 다릅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근데 그 불법 침공이라고 비난하면서 거의 그 푸틴을 전범 수준으로 갖다 몰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토 동맹과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 지원을 해온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해리스 그 후보는 승계할 거고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예. 그거를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숨통을 좀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뭐 뭐 끝내겠다 끝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깜깜이식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했고 반면에 나토 동맹들은 이거밖에 안 했, 조금밖에 안 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래 그 바이든이 아니라 자신이 재임했다면 전쟁도 안 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이유에서는 전쟁이 발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가 선언되면 24시간 내에 이제 끝내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푸틴과 이제 젤렌스키를 자신의 중재하에 어떤 그 휴전 협정 예. 그리고 정전 협정에 그 참여시킬 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 젤렌스키가 어떤 그 동조하지 않으면 군사 지원을 갖다가 중단하거나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트럼프가 재선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질 거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